한 언론사에서 한국 공군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보도로 인해 한국 공군의 위상이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데요. 한국 공군은 말로만 원격 지원 전자전기를 원할 뿐 실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군 전력 발전처만 있고 이마저도 이 장비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고위 지휘관이나 각계 부서는 여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공군이 북한군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고 있을 뿐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공중전투 역량이나 전자전 능력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지적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한국 공군은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과거에만 얽매여 무능함의 길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전의 핵심을 이해 못한 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분명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화 과정을 밟고 있던 국산 원격 지원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소요 검증인 전력 소요 분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전기와 같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무기 체계는 카이다를 통해 소요 검증을 실시합니다. 2011년부터 카이다의 용역을 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이 기술적 측면에서 소요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전력 소요 분석은 군의 소요에 대한 쟁점 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사항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즉 비용 대 효과를 정밀히 연구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럼 왜 미래전쟁의 핵심이라고 하는 원격 지원 전자전기가 전력 소요 분석을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산 원격 지원 전자전기 개발 사업에 대한 전력 소요 분석에서 낮은 평가를 내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한국공군과 기타 관련 기관이 만든 원격 지원 전자전기 소요 요청서는 주로 북한을 상대로 한 전자전기의 필요성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위협에 대한 정보는 여러 추측성 자료 정도만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객관적 자료와 수치 데이터를 중시하는 카이다의 사업 검토를 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한국공군이 제대로 소요 요청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제출하면 이를 카이다와 국방기술품질원이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에 꼭 필요한 전자전기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북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연합사의 공중전력에 대응해 분산 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걸프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대 이전까지 평양 원산간고속도로, 평양 개성간고속도로에서 이동식 스커드 발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도청이 불가능한 광섬유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이나 주변의 대규모 갱도 터널을 굴착해 이동식 발사대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식 발사대가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무선 통신을 통해 부대를 운용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전자전기입니다. 전자전기는 단순히 레이더 방해를 넘어 통신 방해 포드를 사용해 북한군 지휘부와 탄도미사일 부대 사이 통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통신을 추적하면 당연히 북한군 탄도미사일 및 지휘부의 위치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도 이를 대응하는 가짜 통신 체계를 다수 마련하고 있지만 한미연합군은 이미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해서도 원격 전자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한국공군은 금강 백두전자전기부터 시작해 RQ4, 글로벌 호크 등의 정보자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휴전선에서 200km 이내에 위치한 평양 원산간 고속도로는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사거리 800km급 이상의 스커드 이하를 비롯한 다양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휴전선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후방 지역에 분산 배치하면서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형 트럭을 대신해 북극성 2호 탄도미사일을 위해 리대식 자행발사대라고 부르는 무한궤도용 발사 차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폴드런치 발사 체계 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궤도 차량은 진동이 심해 민감한 탄도미사일 유도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전차 차대 생산 라인을 활용해 무한정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은 부족한 기동력을 콜드런치 발사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차륜식 이동식 발사대는 고기동성을 확보하고자 중량이 가벼운 한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런치 방식은 큰 발사폭풍이 발생하므로 사방이 트여있는 넓은 공터에서만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사용하는 RQ-4나 EA 조인트 스타즈 등의 감시체계에 쉽사리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산악지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4.25 사업 등의 위성감시 체계를 개발, 배치하고 해외 업체를 통해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공중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 한 대 미그-21이 격추되었으며 파키스탄이 F-16과 AIM-120C5 암람을 대량으로 발사했다는 것 이외의 객관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일반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과 자료를 SN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두 나라의 공중전 양상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는데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인도의 모든 지표가 파키스탄보다 우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 세계인들은 경악했는데요. 이처럼 열세인 파키스탄이 인도 공군을 상대로 이겼던 주요한 무기체계가 바로 전자전기의 화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인도 공군이 최신의 전투기를 잃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파키스탄 공군이 펠콘 DA-20 전자전기를 활용해 인도 공군의 데이터 링크를 마비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즉 인도는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수호이 30 마크1과 조기 경보 레이더를 모두 운용하고 있었지만 데이터 링크가 차단되어 미그-21을 향해 다가가는 파키스탄 전투기의 위협을 제대로 경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분석을 증명하듯 파키스탄 공군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전자전기가 효과적으로 인도 공군의 데이터 링크를 마비시켰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중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인도 공군은 이스라엘의 라팔사에서 비에니트로 호칭되는 공중용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급히 도입해 1000여 대의 모든 인도 공군기에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현대전장은 우수한 기체가 있더라도 강력한 전자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오락가락할 때에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묵묵히 ALQ200K 전자전포드 개발을 통해 다양한 재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수집 포드인 ARD300K와 백두2 정찰기 사업을 통해 적의 레이더와 전술통신망 도청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 사업을 통해 전자장비의 고유 전자잡음을 탐지하는 피신트 능력까지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외에도 지상용 전자전장비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무인기를 활용한 통신 전자전 기술을 통해 적군의 HF, VHF, UHF 대역 통신망에 대한 재민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지난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선 항공관제 통신망 교란 장비라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적항공기와 관제소 사이에 사용되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신호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즉 주파수 도약을 수행하는 미국의 링크 16과 같은 최신 데이터 링크에 대한 재밍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당연히 주변국에 대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자전 대응 체계는 다른 군사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전기 개량 사업은 사업 물량이 4대 정도로 작은 상태에서 충분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생과 비교해 성과가 작은 사업이란 것이죠.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중시하는 우리 군체계와는 맞지 않다 보니 한국 공군의 고위 관계자들이 관심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원격 지원 전자전기 사업이 힘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원격 지원 전자전기 사업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인도 공군의 시행착오는 자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큰 힘을 실어주었고 최소한 전자전장비만큼은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해외 도입보다는 국산화로 개발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해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원격 지원 전자전기는 기본적으로 백두2 신호정보 수집기와 동등한 전파정보 탐지 및 분석 능력을 갖춥니다. 그 덕분에 F-117을 격추시킨 수준의 갑작스러운 지대공 미사일 위협이 나타나도 곧바로 탐지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전자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공군에게 250km 거리까지 장거리 재밍이 가능한 원격 지원 전자전기가 있다면 한국공군 전투기가 공격 영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공무기 배치 의심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재밍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한국공군의 엄청난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공군은 F-35를 제외하면 2030년대 이후까지 비스텔스기인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4.5세대 비스텔스기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원격 지원 전자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다른 대륙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세계 군사력 6위라는 전력으로 그 지역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겠지만 불행히도 동북아 지역은 세계 2, 3, 5위가 모두 포진하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 서쪽에는 중국, 남동쪽에는 일본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안보 여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공대공 전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적인 유도 제어가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전자전기와 전자전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와 이 모두를 원활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KF-21과 같은 자국산 전투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국가도 자국산 전투기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 전자전포드, 데이터 링크 통합을 쉽사리 허가하지 않습니다. 즉 모두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런 모든 개발을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과는 반대로 국산화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묵묵히 매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산 전투기 KF-21 사업과 한국산 전자전 장비들이 없다면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우리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 우리는 KF-21 국산 전투기와 국산 데이터 링크 K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자전을 대비하는 무기 체계만 남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인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전자 기술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세계가 놀랄 만한 전자전기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